서울의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몰아치던 12월에 어느 날 태양그룹이 소유한 그랜드 호텔의 최상층 스위트룸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화려하게 빛나는 도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신부 대기실 안에 앉아 있는 한서윤에게는 그 모든 불빛이 자신을 조롱하는 차가운 감시자들의 눈동자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아름다움보다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처럼 그녀의 가녀린 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오늘 그녀가 치러야 할 결혼식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부도 위기에 처한 아버지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체결된 거대 자본과의 비정한 거래였으며 그녀 자신은 그 계약서의 마지막에 찍히는 붉은 인장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 대기실의 문이 열리고 웨딩 플래너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서윤의 드레스 자락과 메이크업을 점검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릴 뿐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 서윤의 머릿속은 오직 한 사람에 대한 공포와 막연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될 남자는 태양그룹의 이단아이자 냉혈한으로 소문난 차민우 전무였다. 재계에서 그는 감정이 없는 기계와 같으며 목표를 위해서라면 혈육조차 가차없이 쳐내는 잔혹한 승부사로 알려져 있었다. 서윤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내밀었던 차민우의 사진을 떠올렸는데 사진 속 남자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뼛속까지 시리게 할 만큼 차갑고 건조했다. 결혼식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오르간 소리가 들려오자 서윤은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문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의 팔을 잡았을 때 아버지의 손 역시 자신만큼이나 심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거대한 문이 양쪽으로 열리자 수천 송이의 백합으로 장식된 버진 로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양옆을 가득 채운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빛에는 축복보다는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재벌가의 정략 결혼을 구경하러 온 관찰자의 냉소적인 흥미가 서려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 애쓰며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뎠지만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서 있는 신랑 차민우의 모습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단상 앞에 서 있는 차민우는 소문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는데 큰 키와 넓은 어깨, 그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턱시도는 그를 마치 범접할 수 없는 제왕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서윤이 그의 앞에 섰을 때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그 순간 서윤은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으며 그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잔혹함 대신 읽어낼 수 없는 기이한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민우가 서윤의 손을 넘겨받는 순간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고 서윤은 그 손길이 예상외로 따뜻하고 안정적이라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서윤은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은 현기증을 느꼈지만 옆에 서 있는 민우의 존재감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하여 그녀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 같았다. 예물을 교환하는 순서가 되자 민우는 비서가 건넨 다이아몬드 반지를 집어들어 서윤의 약지에 끼워주었는데 그의 동작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서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공예품을 다루는 듯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밀어 넣을 때 민우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떨리는 속눈썹에 머물렀다가 떨어지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세하게 손에 힘을 주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는데 그것은 마치 두려워하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 연장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사교장이자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전쟁터였는데 태양그룹의 회장이자 시아버지가 될 차 회장은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적인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때 서윤과 민우의 테이블로 다가오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민우의 이복형이자 태양그룹의 부사장인 차기석이었다. 기석은 샴페인 잔을 들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 무례한 시선은 마치 물건의 값을 매기는 장사치와 같아서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기석은 축하한다는 말 대신 몰락해가는 집안의 딸이 태양그룹의 안주인이 되었으니 로또라도 맞은 기분이겠다고 빈정거렸다. 서윤이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옆에서 침묵을 지키던 민우가 조용히 그러나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우는 차기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오늘 이 자리는 태양그룹의 품격을 보여주는 자리이니 형님으로서 말과 행동을 가려주기를 바란다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경고했다. 민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지만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위압감이 서려 있어서 기석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히며 헛기침을 하고는 자리를 떴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민우를 올려다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샴페인 잔을 기울일 뿐 그녀에게 어떤 생색도 내지 않았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던 피로연이 모두 끝나고 두 사람은 검은색 리무진에 올라 신혼 첫날 밤을 보낼 호텔로 향했는데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윤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운명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한서윤이라는 이름보다 태양그룹 차민우 전무의 아내라는 타이틀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이 차가운 남자와의 숨막히는 동거가 시작될 것이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차단막이 올라가 있어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었지만 민우는 서윤에게 말을 걸거나 섣불리 다가오지 않고 그저 태블릿 PC를 꺼내 업무를 확인하는데 집중했다. 호텔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수행원들이 물러가고 넓은 스위트룸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는데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의 철창이 닫히는 소리처럼 서윤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다. 민우는 재킷을 벗어 소파에 걸쳐두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서윤에게 시선을 돌렸는데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윤은 드레스 자락을 꽉 쥐며 뒷걸음질 쳤고 머릿속에서는 정략 결혼의 첫날 밤에 대한 끔찍한 상상들이 제멋대로 피어올라 그녀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상품처럼 팔려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었기에 그가 어떤 요구를 하든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민우는 서윤의 창백해진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는데 서윤은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충격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에게 닿은 것은 거친 손길이 아니라 머리카락에 꽂혀 있던 무거운 티아라를 조심스럽게 빼주는 섬세한 손길이었다. 서윤이 놀라서 눈을 뜨자 민우는 손에 든 티아라를 화장대 위에 내려놓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서윤에게 욕실에 따뜻한 물을 받아두었으니 씻고 나오라고 말했고 자신은 서재에서 업무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며 무심하게 등을 돌렸다. 서윤은 그의 예상 밖의 태도에 멍하니 서 있다가 욕실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욕실 안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지만 서윤의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샤워 가운을 단단히 여미고 조심스럽게 욕실 밖으로 나왔다. 침실에는 은은한 스탠드 조명만이 켜져 있었고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는 하얀 시트로 덮여 있었는데 민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침대 끄트머리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는데 그때 베개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 한 장과 수면 안대가 눈에 들어왔다. 메모지에는 간결하고 힘있는 필체로 오늘은 피곤할 테니 편하게 쉬라는 문구와 함께 침실 문은 잠그고 자도 좋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유는 메모지를 손에 든 채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잔혹한 폭군 차민우와 오늘 하루 종일 곁에서 지켜본 남자는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다. 그는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동시에 선을 넘지 않는 예의와 배려를 갖추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녀를 억압하거나 소유하려 들지 않았다. 서유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무릎을 끌어안고 자신이 이 낯설고 위험한 남자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문 밖 거실에서는 민우가 소파에 길게 누워 팔을 이마에 얹은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윤의 겁에 질린 눈동자와 떨리던 어깨로 가득 차 있었다. 민우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막상 그녀가 자신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고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슴 한구석을 찔러오는 듯한 통증을 주었다. 그는 그녀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줄 작정이었으며 그녀를 둘러싼 태양그룹의 추악한 암투로부터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더 악독한 괴물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민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묻었다. 밤이 깊어가고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는데 하얗게 덮여가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모든 비밀과 상처를 덮어주려는 듯 고요했다. 침실 안의 서유는 긴장이 풀리면서 몰려오는 수마를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고 거실의 민우는 밤새도록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두 사람의 길고도 험난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으며 동시에 차가운 얼음 성벽 속에 갇혀있던 한 남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첫 번째 밤이었다. 아침이 밝아오면 그들은 다시 가면을 쓰고 전쟁터로 나가야 하겠지만 적어도 이 밤만큼은 서로에게 침묵이라는 이름의 평화를 선물하고 있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민우는 조용히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잠든 서윤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있었지만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민우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스탠드 불빛을 조금 더 낮추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흘러내린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뺨에 아주 미세하게 닿았다가 떨어졌는데 그 찰나의 접촉만으로도 민우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를 포기할 수 없음을, 아니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하며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태양그룹 본가의 아침은 언제나 무거운 침묵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이곳은 사람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박물관이나 잘 관리된 묘지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다. 서윤이 눈을 떴을 때 침대 옆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민우는 새벽같이 출근하여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며 화장을 고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방문을 나섰지만 복도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숨이 턱턱 막혀왔다. 고용인들은 기계처럼 움직이며 그녀를 향해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이질적인 존재를 바라보는 듯한 경계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식당으로 내려가자 시어머니인 강 여사가 식탁 상석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는 서윤이 인사를 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신문을 넘기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강 여사는 태양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평생을 군림해온 여자였으며 며느리인 서윤을 가문의 격을 떨어뜨리는 오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한참 만에 고개를 든 강 여사는 서윤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말 대신 집안의 대소사를 기록한 두꺼운 장부들을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며느리가 되려면 기본 소양부터 갖추어야 한다며
오늘 안으로 이 장부들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잘못 기재된 부분을 찾아내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그것은 명백히 서윤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였지만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순순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서재 구석에 처박혀 하루 종일 장부와 씨름해야 했는데 점심 식사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고용인들이 남긴 샌드위치 조각으로 허기를 채워야 했다. 강 여사는 수시로 서재를 들락거리며 서윤의 자세가 흐트러졌다거나 글씨가 바르지 않다는 둥트집을 잡으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그녀는 서윤에게 친정아버지가 회사를 말아먹은 무능한 경영자였으니 그 딸인 너도 오죽하겠느냐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고 서윤은 펜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분노를 참아내야 했다. 하지만 서윤은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오기 하나로 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숫자를 맞춰 나갔다. 오후가 되자 민우의 이복형인 차기석이 예고도 없이 서재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는데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기석은 서윤이 보고 있던 장부를 뺏어 들고는 혀를 차며 이런 구시대적인 장부 정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서윤의 어깨에 불쾌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귓가에 속삭이듯 민우가 너를 이 집에 버려두고 밖으로 놔두는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다. 기석은 민우에게는 숨겨둔 여자가 있으며 너는 그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허수아비일 뿐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서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했다. 서윤은 불쾌감에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정중히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석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리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밤이 깊어서야 민우가 귀가했는데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섰다. 서윤은 하루 종일 겪은 수모와 억울함을 그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민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말이 목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민우는 서윤을 보자마자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왜 아직 안 자고 있느냐고 무뚝뚝하게 물었고 서윤은 그가 자신을 귀찮아한다고 오해하여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다. 민우는 사실 서윤의 창백한 안색과 붉어진 눈시울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집안 곳곳에 있는 감시자들의 눈 때문에 다정하게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는 대신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하여 오늘 하루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보고하라고 문자를 보냈다. 며칠 뒤 사건이 터졌는데 민우가 극비리에 준비하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입찰 서류 원본이 서재 금고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강 여사와 차기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윤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강 여사는 고용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서윤이 친정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경쟁사의 기밀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서윤의 가방과 방을 뒤지라고 명령했다. 서윤은 결백을 주장하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에 의해 양팔이 붙잡힌 채 자신의 사적인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지는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기석은 짐짓 안타까운 척 연기를 하며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형사 고발은 피하게 해주겠다고 서윤을 회유하려 들었다. 그때 서윤의 핸드백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문제의 서류 봉투가 발견되었고 거실은 순식간에 충격과 비난의 도가니로 변했다. 강 여사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혀를 차며 천한 피는 속일 수 없다더니 도둑질까지 하느냐고 소리쳤고 기석은 싸늘한 눈빛으로 서윤을 내려다보며 킬킬거렸다. 서윤은 누군가가 조작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게 조작되어 있어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했다. 그녀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고용인들조차 그녀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차민우가 폭풍처럼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민우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는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살벌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서윤의 물건들과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있는 서윤의 모습을 보자마자 겉옷을 벗어 던지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경호원들의 팔을 거칠게 쳐내어 서윤을 풀어주게 한 뒤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강 여사는 당황하며 민우에게 내 처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라고 소리쳤지만 민우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한 채 차기석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민우는 기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형님은 연기를 하려면 좀 더 그럴듯하게 했어야 했다고 났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는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는데 화면에는 서재 금고 앞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서윤이 아니라 차기석의 수족인 한 비서가 새벽에 몰래 서재에 잠입하여 서류를 꺼내고 그것을 서윤의 가방에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기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우는 사실 기석이 자신을 음해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서재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으며 서류 또한 이미 가짜로 바꿔치기 해둔 상태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서윤이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불찰에 치를 떨었다. 민우는 굳어버린 기석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을 듯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며 이번 일은 단순히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내 가족에 대한 명백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강 여사를 향해서도 제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저를 무시하는 것과 같으니 앞으로 이 집안의 모든 고용인은 서윤의 허락 없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선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분노가 서려 있어서 천하의 강 여사조차 기가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우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집은 공기가 탁하니 나가자고 말했고 그녀를 데리고 현관을 나섰다. 차에 탄 뒤에도 서윤은 진정되지 않는 심장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는데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과 민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운전석에 앉은 민우는 말없이 휴지를 건네주었고 서윤이 눈물을 닦는 동안 차를 조용한 강변 도로로 몰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우는 덤덤한 목소리로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니 고개 숙일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미리 막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그 말은 서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일 것이라 생각했던 재벌가 남자가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서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었다. 서윤은 용기를 내어 민우에게 왜 자신을 믿어주었냐고 물었는데 민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그는 당신은 거짓말을 할 만큼 요령이 좋은 사람도 아니거니와 내 눈에는 당신이 그들이 말하는 것만큼 타락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길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이상 운명 공동체이며 당신이 다치면 나도 다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다. 비록 건조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서윤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기에 서윤은 처음으로 이 차가운 남자에게서 든든한 보호막을 느꼈다. 그녀는 민우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이 남자가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게 되었다. 민우는 서윤을 호텔 스위트룸으로 데려갔는데 당분간 본가에 들어가지 말고 이곳에서 지내라고 말했다. 그는 집안 사람들이 다시는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니 안심하라고 했고 서윤은 그의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민우가 다시 업무를 보러 나가려 할 때 서윤은 그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민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서윤을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그동안의 냉철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따뜻함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서윤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제는 두려움 대신 싸워야 할 이유를 찾았다고 다짐했다. 한편 다시 본가로 돌아온 민우는 서재에 앉아 차기석에 비리를 담은 파일들을 검토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오늘 서윤이 겪은 수모는 그가 기석을 파멸시켜야 할 명분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그는 더 이상 형제라는 이름으로 봐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민우는 서윤이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맹세하며 어둠 속에서 눈을 빛냈다. 그는 서윤을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태양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서윤과 민우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방식 서로를 의식하며 다가올 폭풍우를 대비하고 있었다. 태양그룹 본관 35층에 위치한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기석 부사장이 기어코 칼을 빼들었는데 그는 지난번의 수모를 갚기 위해 민우가 심혈을 기울여 키워온 물류 계열사에 대한 자금줄을 끊어버리고 국세청의 익명으로 탈세 승장에 제보를 넣는 치졸한 수를 썼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태양그룹 내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차민우 전무의 집무실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는데 그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등지고 앉아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손끝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책상 위를 규칙적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민우는 비서실장이 보고하는 피해 상황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입꼬리를 살짝 들어 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었음을 확인한 포식자의 웃음이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그 파일 안에는 차기석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불법 하청업체들과의 이면 계약서들이 낱낱이 정리되어 있었다. 민우는 비서실장에게 이 자료를 금융감독원과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터뜨리고 기석의 자금줄인 사채 시장의 큰손들을 움직여 그의 목을 조르라고 지시했다. 방어만 하는 것은 민우의 방식이 아니었으며 그는 상대가 잽을 날리면 카운터 펀치를 날려 아예링 위에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무자비한 승부사였다.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는 경영권 분쟁 속에서 태양그룹의 주가는 요동쳤고 언론은 연일 형제의 난을 대서특필하며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직원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공포 속에서 숨을 죽였고 민우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공존했다. 사람들은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정작 그 괴물의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민우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카페인과 진통제로 버티며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는데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승리해야 한다는 강박과 그 승리만이 자신과 서윤을 지킬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고 있는 서윤은 세상과 단절된 채 민우가 만들어준 안전한 성 안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험악한 소식들에 가슴을 졸이며 민우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지만 혹시라도 그의 업무에 방해가 될까봐 휴대폰을 내려놓곤 했다. 민우는 매일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고 동이 트기도 전에 다시 나가는 생활을 반복했기에 서윤은 그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침대맡에 놓인 비타민이나 짧은 메모를 보며 그가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신경 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사소한 배려가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에 잠이 깬 서유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음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계바늘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녀는 가운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흠뻑 젖은 채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 민우가 있었는데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몸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서윤이 놀라 비명을 삼키며 달려가자 민우는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오지 말라고 손을 저었지만 그 손길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서윤이 그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의 완벽했던 슈트는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민우는 정신력으로 버텨왔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면서 극심한 과로와 몸살이 한꺼번에 덮친 상태였다. 서윤은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며 전화기를 들었지만 민우는 그녀의 손목을 잡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 병원에 가서 자신이 쓰러진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 폭락은 물론이고 차기석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민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신음하며 자신을 그냥 침대에 눕혀만 달라고 부탁했고 서유는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직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서유는 비틀거리는 그를 부축하여 침실로 옮겼는데 평소에는 거대하고 강인해 보였던 남자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무겁고 위태롭게 느껴졌다. 서유는 민우의 젖은 옷을 벗겨내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는데 그의 몸 곳곳에는 오래된 흉터들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그가 살아온 치열한 삶을 짐작하게 했다. 민우는 열에 들뜬 채 헛소리를 중얼거렸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혼자 살아남아야 했던 어린 시절의 고독이 뒤섞인 파편들이었다. 서유는 그제야 천하무적 같았던 재벌 후계자 차민우가 사실은 상처투성이의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땀을 닦아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연민과 애틋함으로 변해갔다. 새벽녘이 되자 민우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유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경계심을 풀고 잠든 그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순수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미간에 잡힌 주름을 펴주었고 그때 민우가 잠결에 그녀의 손을 낚아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립감은 절박했고 마치 그녀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서유는 손을 빼려다 멈추고 그의 뺨을 어루만져주며 괜찮다고 속삭였는데 그것은 민우에게 하는 말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민우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고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다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침대맡에 엎드려 잠든 서윤을 발견하고는 어젯밤의 기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약한 모습을 그녀에게 보였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전한 보살핌을 받았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아 저린 팔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곁을 지킨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고 고른 숨소리는 그에게 기이한 안도감을 선물했다. 민우가 인기척을 내자 서윤이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고 민우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그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열을 체크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민우는 잠시 굳어버렸지만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이제 괜찮다고 말했다. 서유는 그의 웃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에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얼굴이 빨개져서 손을 거두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질 뻔한 순간에 잡아준 것이 당신이라 다행이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그 말 속에는
진심이 꾹꾹 눌러 담겨 있었다. 서유는 용기를 내어 민우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사느냐고. 왜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느냐고.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강해지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정글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약한 자식을 용납하지 않았고 형은 틈만 나면 자신의 목을 물어뜯으려 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서윤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는 지켜야 할 사람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더더욱 질 수 없다고. 서윤은 그 말이 자신을 뜻한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서윤은 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부부이고 파트너이니 힘든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도 나눠달라고. 그녀는 자신이 비록 경영에 대해 잘 모르고 힘도 없지만 당신의 편이 되어줄 수는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우는 서윤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보았고 그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당신을 과소평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앞으로는 당신을 내 등 뒤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오후 민우는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쳤다. 그는 서윤이 끓여준 죽을 비우고 다시 출근 준비를 서둘렀는데 서윤은 그를 말리는 대신 그의 넥타이를 직접 매주며 응원의 말을 건넸다. 민우는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평범한 부부의 행복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는 현관을 나서기 전 서윤을 잠시 꽉 안아주었는데 그 포옹은 이전의 계약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제스처였다. 회사에 도착한 민우는 기다리고 있던 임원들을 소집하여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 그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비서실장이 우려를 표했지만 민우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밤새 구상한 역습 계획을 브리핑하며 차기석이 장악하고 있는 유통망을 우회하여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지분율 방어에 나설 것임을 선포했다. 임원들은 민우의 대담하고 치밀한 전략에 감탄하며 다시금 전의를 불태웠다. 민우는 회의 도중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힐끔거렸는데 배경 화면에는 아침에 몰래 찍어둔 잠든 서윤의 사진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서윤은 호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민우를 돕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전공했던 회계학 지식을 되살려 민우가 가져다 준 회사 재무제표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제3자의 시각에서 꼼꼼하게 자료를 분석하다가 차기석이 관리하는 계열사 장부에서 미묘한 허점을 발견해냈다. 그것은 전문가들도 놓치기 쉬운 아주 작은 숫자의 불일치였지만 꼬리를 잡으면 거대한 비리 몸통을 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서윤은 희열을 느끼며 해당 부분을 체크하고 메모를 남겼다. 그날 저녁 일찍 퇴근한 민우는 서윤이 찾아낸 단서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서윤을 끌어안고 당신이 나를 구했다며 기뻐했고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재에 나란히 앉아 머리를 맞대고 기석을 무너뜨릴 전략을 함께 짜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동지이자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민우는 서윤의 지적인 면모와 예리한 통찰력에 다시 한번 반했고 서윤은 민우의 존중과 인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해갔다. 민우는 서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다가오는 태양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 자신과 함께 동반 참석하여 건재함을 과시하고 기석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자고.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민우의 믿음직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보호받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으며 차민우의 아내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우는 그런 서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다가올 파티가 그녀를 위한 화려한 데뷔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반격의 칼날은 서윤의 손을 거쳐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태양 그룹 창립 기념 파티를 며칠 앞두고 차기석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위스키 병이 나뒹굴고 있었다. 서윤이 찾아낸 회계 장부의 허점은 기석의 숨통을 조여오는 치명적인 올가미가 되었고 그는 이제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민우가 이사회에 이 자료를 제출하는 순간 자신의 부사장직 박탈은 물론이고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 뻔했기에 기석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있는 해결사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기석은 민우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서윤을 제거하거나 인질로 삼아 민우가 가진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경영권을 포기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 시각 서윤은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를 피팅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차창 밖으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우와 함께할 파티를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문득 차가 평소와 다른 낯선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운전기사에게 길을 잘못 든 것 같다고 말하려는 찰나 갑자기 앞서가던 검은 승합차가 급정거하며 길을 막아섰고 뒤따르던 트럭이 퇴로를 차단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고 당황한 기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승합차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들이 기사를 제압하고 뒷좌석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빗속의 괴한들은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차 밖으로 끌어내어 승합차에 태운 뒤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민우는 회장실에서 부친과 독대하며 기석의 비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던 중이었는데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들어와 쪽지 한 장을 건넸다. 쪽지에는 서윤의 납치 사실과 함께 경찰에 알릴 경우 그녀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으니 혼자서 지정된 폐공장으로 오라는 협박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우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모든 감정이 증발한 듯 차갑게 굳어버렸고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뚝 부러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는 아버지의 만류도 뿌리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으며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비서실장에게 당장 차를 대기시키라고 명령했다. 민우의 머릿속에는 회사의 이익이나 복수 따위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서윤을 살려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아서 불타오르고 있었다. 빗길을 질주하는 민우의 스포츠카는 속도계가 한계치에 다다를 정도로 위험하게 달리고 있었지만 그는 두려움을 느낄 겨를 조차 없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고 머릿속으로는 서윤이 겪고 있을 공포를 상상하며 뼈가 시리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서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책감에 치를 떨며 만약 그녀에게 털끝만큼이라도 상처가 생긴다면 차기석은 물론이고 관련된 모든 인간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겠다고 맹세했다. 민우는 차 안에 미리 준비해둔 호신용 3단봉을 챙기며 목적지인 인천의 한 버려진 물류 창고에 도착했고 거침없이 차를 몰아 굳게 닫힌 철제 셔터를 들이받으며 안으로 돌진했다. 창고 안은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중앙에는 서윤이 의자에 묶인 채 입에 테이프가 붙여져 공포에 질린 눈으로 떨고 있었다. 민우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둠 속에서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사내 수십 명이 나타나 그를 에워쌌고 2층 난간에서는 차기석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석은 민우에게 경영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면 여자는 살려주겠다고 빈정거렸지만 민우는 대답 대신 넥타이를 풀어 손에 감으며 사내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짐승 같은 반사신경과 무자비한 타격으로
적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려 나갔지만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모두 피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민우의 등과 어깨는 강목에 맞아 찢어지고 피가 흘러 셔츠를 붉게 적셨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오직 서윤이 있는 곳을 향해 전진했다. 서윤은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민우를 보며 오열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민우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피 묻은 입가에 안심하라는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침내 마지막 남은 거구의 사내가 서윤을 향해 칼을 휘두르려 하자 민우는 몸을 날려 그 칼날을 자신의 팔뚝으로 받아내며 사내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그는 묶여있던 서윤의 밧줄을 풀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늦어서 미안하다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품에 안겨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챈 기석이 도망치려 했지만 민우가 미리 연락해둔 경호팀과 경찰 특공대가 창고 안으로 들이닥치며 상황은 종료되었다. 기석과 그의 하수인들은 현장에서 전원 체포되었고 창고 안은 사이렌 소리와 무전기 소리로 가득 찼지만 민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서윤은 피를 많이 흘려 창백해진 민우를 끌어안고 제발 눈을 감지 말라고 울부짖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민우를 들것에 실었고 서윤은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구급차에 함께 올랐는데 민우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서윤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수술과 처치를 마친 민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서야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윤은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민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는데 그녀의 눈은 밤새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다. 마취에서 깨어난 민우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서윤의 얼굴이었고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서윤은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며 화를 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민우는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대어 앉아 창밖에 빗줄기가 잦아드는 것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에게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냐고 물었지만 서윤은 결혼식 날이 처음이 아니었냐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5년 전 겨울 한 대학 병원 장례식장 앞 벤치를 언급했다. 당시 민우는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병원을 찾았다가 벤치에 앉아 펑펑 울면서도 길 잃은 고양이에게 자신이 가진 샌드위치를 나눠주고 있던 한 여학생을 보았는데 그게 바로 서윤이었다. 민우는 그때 세상의 모든 슬픔을 혼자 짊어진 듯 하면서도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못하는 서윤의 모습에 알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날 이후 멀리서 서윤을 지켜보았고 그녀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다가 정략 결혼이라는 명분으로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민우는 당신을 억지로 내 곁에 잡아두는 것이 이기적인 욕심인 줄 알았지만 당신이 다른 남자의 곁에서 웃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서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의 고백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동안 그가 보여준 차가운 태도가 사실은 서툰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민우는 서윤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며 지금 뛰고 있는 이 심장은 당신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오직 당신만을 위해 뛰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내 곁에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듯 말했고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우를 와락 껴안으며 자신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이 나를 구해 주었듯이 나도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대답했다. 병실 안에는 두 사람의 흐느낌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가득 채워졌고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맑은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서윤은 민우의 품에서 고개를 들고 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는데 그것은 계약 부부가 아닌 진짜 연인으로서 나누는 첫 키스였다. 민우는 다친 팔의 통증도 잊은 채 그녀를 깊이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통해 살아있음을 그리고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오해와 불신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이제 그들은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가 되었다. 민우는 서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이제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다. 다음 날 아침 차기석의 체포 소식이 뉴스를 도배했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민우의 영웅적인 구출담과 차기석의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급격히 민우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사람들은 재벌가의 암투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민우의 로맨틱한 모습에 열광했고 서윤 또한 비운의 여주인공에서 당당한 신데렐라로 재조명받게 되었다. 병실에는 수많은 위문 꽃바구니가 도착했지만 민우는 비서실장에게 당분간 면회를 사절하라고 지시하고 서윤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다. 민우는 침상에 앉아 업무를 보기 시작했고 서윤은 그 옆에서 사과를 깎아주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민우는 가끔 일을 하다가도 서윤을 쳐다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고 그때마다 서윤은 왜 그러냐며 핀잔을 주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도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단단해진 땅이 드러나듯이 두 사람의 사랑 또한 시련을 겪으며 더욱 견고해졌다. 이제 민우는 서윤과 함께 태양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그 길에는 더 이상 외로움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었다. 차민우가 퇴원하여 자택으로 돌아온 날 태양그룹 본가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차기석이 구속 수감되었다는 사실은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이었지만 그의 어머니인 강 여사와 추종 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하여 민우의 부재를 틈타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민우는 아직 부상이 완치되지 않아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욱 날카롭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의 곁에는 더 이상 겁쟁이 인형이 아닌 냉철한 파트너 한서윤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민우의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들어서며 집안 고용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 보았는데 그녀의 변화된 기류에 압도된 고용인들은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서재에 들어선 두 사람은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했는데 서윤은 민우를 대신해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분류하고 중요한 안건들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 경영학을 전공했을 뿐만 아니라 친정아버지의 어깨너머로 실무를 익혔던 감각을 되살려 민우가 놓칠 뻔한 세부 사항들을 예리하게 지적해냈다. 민우는 서윤이 재무제표의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자금 흐름의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서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회장이 되면 당신을 제일 먼저 재무이사로 스카우트해야겠다고 말했고 서윤은 연봉 협상은 그때 가서 깐깐하게 하겠다며 여유롭 받아쳤다. 며칠 후 태양그룹의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는데 이는 강 여사가 주도하여 민우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꼼수였다. 민우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맞아가며 정장을 갖춰 입었고 서윤은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당신의 옆자리는 비워두지 않을 것이며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고 창이 되어주겠다고. 민우는 거울 속에서 서윤과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전쟁터로 향하는 전사들처럼 비장하게 집을 나섰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민우는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플래시 세례를 뚫으며 당당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이사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는데 상석에 앉아있던 강 여사만이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강 여사는 민우에게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무슨 욕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느냐며 혀를 찾고 옆에 선 서윤을 향해서는 외부인은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민우의 의자를 빼주며 그를 앉힌 뒤 강 여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자신은 차민우 전무의 법적인 아내이자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할 권리가 충분하다고 또박또박 대꾸했다. 강 여사는 서윤의 당돌함에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고 이사들은 술렁거기 시작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강 여사 측 이사들은 민우가 이번 납치 사건으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며 대표이사 직무 정지안을 상정했다. 그들은 민우를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리더로 몰아세우며 공격을 퍼부었지만 민우는 침묵을 지킨 채 서류만 넘기고 있었다. 그때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차기석 부사장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으며 민우는 피해자이자 이를 해결한 영웅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차기석과 결탁하여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일부 이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서윤이 공개한 자료는 치명적이었는데 그것은 차기석이 비밀리에 작성했던 뇌물장부의 사본으로 서윤이 지난 며칠 밤을 새워가며 암호를 해독해낸 결과물이었다. 이름이 호명된 이사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목조목 그들의 비리를 폭로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와 증거를 들이대며 상대를 압박했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민우 쪽으로 기울었다. 민우는 서윤의 활약을 지켜보며 벅차오르는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그녀가 마무리를 짓고 자리에 앉자 테이블 아래로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강 여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다가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고 직무 정지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집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긴장이 풀리자 소파에 나란히 기대어 앉았다. 민우는 서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그들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서윤은 민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당신이 나를 믿고 모든 정보를 공유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강 여사가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며 차기석이 옥중에서라도 또 다른 음모를 꾸밀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대신 더욱 고삐를 죄기로 했다. 그날 밤 서윤은 민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태양그룹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강 여사와 차기석의 지분을 무력화시키는 대담한 계획이었다. 서윤은 해외의 우호적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투명 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오너 일가의 전횡을 막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민우는 서윤의 구상이 매우 파격적이지만 동시에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직감했다. 그는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당신은 정말 무서운 전략가라고 칭찬했고 서윤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서재 불을 밝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민우는 서윤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열정과 순수함을 발견했고 서윤은
민우에게서 리더의 고뇌와 책임감을 배웠다. 일하다가 지치면 서로에게 커피를 타주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피로를 잊는 그들의 모습은 여느 신혼부부와 다를 바 없이 다정했다. 민우는 문득 서윤을 바라보며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가면 우리 둘만의 여행을 떠나자고 약속했고, 서윤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으로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싶다고 말하며 웃었다. 다음 날 서윤은 강 여사의 호출을 받고 본가의 안채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마치 마녀의 성처럼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강 여사는 다도를 하고 있었지만 찻잔을 쥔 손에는 핏줄이 서 있었고 서윤을 보자마자 찬물을 바닥에 끼얹으며 패악을 부렸다. 그녀는 천한 것이 감히 집안을 쥐락펴락하려 든다며 서윤의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저주를 퍼부었다. 예전 같았으면 겁에 질려 울었을 서윤이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강 여사 앞에 마주 앉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어머님의 폭언과 협박은 모두 증거로 남길 것이며 이것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서윤은 강 여사에게 이제 그만 인정하시라고 말했다. 차기석은 범죄자이고 당신의 시대는 끝났으니 더 이상 취해지지 말고 명예롭게 물러나라고 조언했다. 강 여사는 서윤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어 올렸지만 서윤은 그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제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저는 차민우의 아내이자 미래의 태양그룹 안주인입니다. 서윤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강 여사는 압도되어 주저앉았고 서윤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방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서윤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해방감이 솟구쳐 올랐다. 한편 민우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차기석과 마주하고 있었는데 수의를 입은 기석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기석은 여전히 도끼를 품은 눈으로 민우를 노려보며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와 네 아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민우는 피식 웃으며 형님은 평생 이곳을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우는 기석이 숨겨둔 마지막 비자금 계좌까지 모두 찾아내 동결시켰으며 형님의 신복들도 모두 자백을 하고 돌아섰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기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질렀지만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형님이 나를 건드린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내 여자를 건드린 건 용서할 수 없다고. 지옥에서 평생 후회하며 살라고. 민우가 구치소를 나섰을 때 밖에는 서윤이 차를 대기시켜 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우는 차에 타자마자 서윤을 끌어안으며 고생했다고 위로했고 서윤은 민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주주총회만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섰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우는 운전석에 앉아 서윤의 손을 잡고 엑셀을 밟았고 차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질주했다. 며칠 뒤 민우와 서윤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설명회에 참석했다. 민우는 단상에 올라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사과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서윤은 객석을 돌며 주주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녀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태양그룹의 젊은 리더 부부를 응원하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강 여사 측 세력은 점차 고립되어 갔다. 설명회가 끝나고 늦은 밤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벤치에 앉아 민우는 서윤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며 물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이 힘든 길을 걷게 해서 미안하다고.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나약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 덕분에 진짜 나를 찾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민우는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결혼식 때 끼워주었던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고 세련된 커플링이었다. 민우는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그 반지는 태양그룹의 며느리에게 주는 것이었지만 이 반지는 차민우의 아내 한서윤에게 주는 것이라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 영원히 함께 해달라고.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우의 손가락에도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깊은 키스를 나누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졌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연인을 넘어선 영혼의 단짝이 되었으며 다가올 대전투를 앞두고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우는 서윤에게 내일 있을 주주총회에서 강 여사가 마지막 발악으로 숨겨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윤은 걱정 말라며 이미 모든 변수에 대비한 플랜 B와 플랜 C까지 세워두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민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역시 내 아내답다고 칭찬했다. 차 안에는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내일이 되면 그들은 다시 전장에 서야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승리를 확신하는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낯선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는데 발신인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강 여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적인 인사청탁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강 여사에게 토사구팽당한 측근 중 한 명이 배신을 한 모양이었다. 민우와 서윤은 서로를 마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것으로 게임은 끝났다. 하늘조차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고 그 태양의 주인은 바로 그들이 될 것이었다. 태양그룹 본사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는데 그 열기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창립 이래 가장 치열한 경영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될 이번 임시 주주총회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을 넘어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강당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무거웠고 곳곳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섞인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는데 주주들의 시선은 모두 단상 중앙에 비어있는 의자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강 여사와 그녀를 따르는 이사들은 이미 한쪽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초조함과 동시에 마지막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도끼 어린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 여사는 수시로 시계를 확인하며 누군가와 은밀히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끝은 불안한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 육중한 강당의 문이 열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면서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그 소란의 중심에는 차민우와 한서윤이 있었다. 민우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서윤은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화이트 슈트 차림으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등장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민우는 아직 불편한 팔을 보호대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정면을 응시하는 눈빛은 맹수처럼 강렬했다. 서윤은 민우의 손을 꼭 잡고 그와 보폭을 맞추며 걸어 들어왔는데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여인이 아니라 전장에 함께 나선 당당한 여전사의 그것이었다. 두 사람이 단상 위로 올라가 자리에 앉자 장내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강 여사는 그들을 노려보며 입술을 잘근 깨물었다.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시작된 주주총회는 초반부터 격렬한 공방전으로 치달았는데 강 여사 측 대리인은 예상대로 민우의 건강 상태와 최근 발생한 납치 사건을 빌미로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민우가 사적인 원한 관계로 인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폭력 사태에 연루된 대표이사는 태양그룹의 품격을 손상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매수된 소액 주주들이 이에 동조하며 고성을 질렀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지만 민우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할 뿐이었다. 강 여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승기를 잡았다고 착각했지만 그녀는 민우의 침묵이 패배의 인정이 아니라 사냥감을 확실하게 물어뜯기 위한 관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공격이 잦아들 무렵 서윤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는데 그녀의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윤은 강 여사 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철저하게 데이터와 팩트를 기반으로 논리를 전개했다. 그녀는 민우가 취임한 이후 태양그룹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리고 최근의 위기 상황에서도 주가 방어를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또한 납치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부패 세력이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저지른 조직적인 범죄였음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인 민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주주들은 서윤의 논리 정연한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요하기 시작했고 강 여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문서는 장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강 여사가 차기석에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운영해온 유령 재단들의 입출금 내역과 차명 계좌 리스트였는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어젯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녹취 파일이었는데 그 안에는 강 여사가 이사들을 매수하고 민우를 음해하라고 지시하는 육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당장 끄라고 소란을 피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주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강 여사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고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특종을 타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민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는데 그의 등장만으로 소란스럽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민우는 강 여사를 잠시 바라보다가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이 회사가 특정 가문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우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분을 포함하여 오너 일가의 특권들을 내려놓고 전문 경영인 체제와 강력한 감시기구를 도입하겠다는 파격적인 쇄신안을 발표했다. 그의 선언은 단순히 경영권을 지키려는 욕심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태양그룹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결단이었다. 민우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는데 그것은 주주들이 보내는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현이었다. 대다수의 주주들은 강 여사와 차기석의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민우의 대표이사 재신임안은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강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주변에 있던 추종 세력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에 급급했다.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횡령 및 배임교사 혐의로 강 여사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천하를 호령하던 태양그룹의 안주인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녀는 민우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민우는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폐회가 선언되자 민우와 서유는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회의장을 빠져나왔는데, 기자들은 두 사람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민우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윤을 바라보더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카메라를 향해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는 오늘 승리는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제 아내이자 최고의 파트너인 한서윤 씨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누구든 내 사람을 건드리는 자는 그 대가가 무엇이든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앞으로 태양그룹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 될 것임을 천명했다. 이 장면은 생중계로 전파를 탔고 민우가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에 담긴 깊은 애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본사 로비를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르자마자 민우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트 깊숙이 몸을 묻었다. 서윤은 그런 민우의 손을 잡으며 수고했다고 따뜻하게 말해주었는데, 민우는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당신이 옆에 있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강단에 서기도 전에 무너졌을지도 모른다고 고백하며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서윤은 민우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당신은 그저 푹 쉬기만 하면 된다고 위로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는데, 그것은 지옥 같았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진정한 봄이 찾아왔음을 의미했다. 차는 회사 근처가 아닌 교회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는데 민우가 미리 기사에게 지시해 둔 것이었다. 서윤이 의아해하며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묻자 민우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별장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민우가 어린 시절 유일하게 행복했던 추억이 깃든 장소이자 어머니와의 기억이 남아있는 은신처였다. 별장에 들어선 두 사람은 화려한 파티 대신 조용한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민우가 서툰 솜씨로 스테이크를 굽고 서윤이 샐러드를 만드는 동안 부엌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들은 재벌 총수 부부가 아닌 평범한 신혼부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며 와인을 기울였는데 파도 소리가 잔잔한 배경음악처럼 흘러나왔다. 민우는 서윤에게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다시 한번 표현하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제 회사를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하겠지만 일보다는 당신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윤은 민우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항상 당신 편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비밀도 계산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서로를 향한 투명한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 차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민우는 서윤을 안고 침실로 들어갔는데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달빛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다. 민우는 서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석이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민우의 목을 끌어안으며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그들의 입맞춤은 격정적이면서도 부드러웠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날 밤 그들은 악몽 대신 달콤한 꿈을 꾸었으며 아침이 오면 다시 시작될 치열한 삶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얻었다. 민우는 잠든 서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괴물이 될 수도 있지만 당신 앞에서는 영원히 따뜻한 남편으로 남겠다고. 다음날 아침 뉴스는 태양그룹의 새로운 도약과
차민우 회장 체제의 출범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여론은 부패를 청산하고 혁신을 선택한 젊은 리더에게 환호를 보냈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시작했다. 민우와 서유는 별장에서 뉴스를 확인하며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는데 그것은 승리자의 여유라기보다는 폭풍을 함께 견뎌낸 동지로서 느끼는 깊은 유대감이었다.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당분간 모든 일정은 서윤과 상의하라고 지시한 뒤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그는 오늘 하루만큼은 회장이 아닌 한 여자의 남자로 온전히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해변을 산책했는데 겨울바다의 차가운 바람조차도 맞잡은 두 손에 온기를 식히지는 못했다. 민우는 모래사장 위에 서윤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적었는데 파도가 밀려와 글씨를 지워버리자 서윤이 깔깔거렸다. 민우는 지워지지 않게 다시 쓰겠다며 장난스럽게 웃었고 서윤은 그런 민우의 등을 때리며 도망쳤다. 모래사장 위를 뛰어다니며 웃고 떠드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아이들처럼 자유로워 보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수많은 파도가 밀려와 그들을 시험하겠지만 그때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것임을. 해가 질 무렵 붉게 물든 노을을 배경으로 민우는 서윤을 뒤에서 껴안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당신을 억지로 내 곁에 두려 했던 나의 이기심이 결국은 나를 구원하는 열쇠가 되었다고. 서윤은 고개를 돌려 민우와 눈을 맞추며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운명이었다고 정정해 주었다. 민우는 서윤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하며 고맙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붉은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어둠이 아닌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빛은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눈부시게 비춰줄 것이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다. 서울의 거리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분홍색 비가 되어 내리는 4월의 어느 날 태양그룹 본사 건물 앞은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지난 겨울 그룹을 강타했던 거센 폭풍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차민우 회장이 이끄는 새로운 태양그룹은 투명 경영과 혁신적인 사업 확장으로 재계 서열을 뒤바꾸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회장 집무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는데 서류 결제를 마친 민우는 창가에 서서 만개한 벚꽃을 내려다보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과거에 그라면 봄이 오는지 꽃이 피는지조차 모르고 오로지 일과 복수에만 매몰되어 있었겠지만 이제 그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줄 아는 여유로운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민우는 손목 시계를 확인하고 재킷을 챙겨 입으며 비서실장에게 오늘은 일찍 퇴근하겠다고 알렸는데 비서실장은 빙그레 웃으며 알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두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는데 바로 그들이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부부의 연을 맺었던 결혼기념일이었다. 비록 시작은 차가운 거래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이제 그날은 두 사람에게 운명이 시작된 축복의 날로 기억되고 있었다. 민우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직접 차를 몰고 서윤이 일하고 있는 태양문화재단으로 향했는데 조수석에는 그녀를 위해 준비한 거대한 작약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는 신호 대기 중에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고 설레는 마음에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렸다. 한편 태양문화재단 이사장실에서 서윤은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라는 타이틀보다 문화예술계를 이끄는 젊은 리더로서 더 큰 명성을 얻고 있었다. 서윤은 소외 계층 아동들을 위한 예술 교육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며 태양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회의를 마친 서윤이 로비로 내려오자 직원들이 그녀에게
존경 어린 인사를 건넸고 서유는 밝은 미소로 화답했다. 정문 앞에 민우의 차가 도착하자 서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반가움이 번졌고 민우는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며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두 사람의 그림 같은 모습을 보며 부러움 섞인 탄성을 자아냈다. 차 안에서 서유는 꽃다발을 품에 안고 향기를 맡으며 행복해했는데 민우는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오늘 저녁 식사 장소는 비밀이라고 말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회로 향했고 창밖으로는 벚꽃 터널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민우는 운전을 하면서 1년 전 오늘을 회상했는데 그때는 눈보라가 치는 차가운 날이었고 옆자리에 앉은 서유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유는 그때 당신이 정말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다며 웃었고 민우는 사실 그때 자신은 당신이 도망갈까봐 더 무서웠다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이제 과거의 아픔조차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고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봄바람을 만끽했다. 민우가 데려간 곳은 그들이 처음 결혼식을 올렸던 호텔이 아니라 숲속에 자리 잡은 작고 아름다운 유리 정원 레스토랑이었다. 정원 전체가 두 사람만을 위해 예약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과 생화장식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민우는 화려하고 과시적인 것보다 조용하고 진정성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서윤의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셰프가 준비한 코스 요리를 즐기며 지난 1년 동안 함께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했다. 차기석의 재판 결과와 강 여사의 수감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것은 이제 지나간 가십거리일 뿐 두 사람의 현재를 방해하지 못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서윤은 웃으며 그의 손을 잡고 정원 한가운데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고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민우는 서윤의 두 손을 잡고 깊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1년 전 결혼식에서는 당신에게 사랑을 맹세할 자격이 없었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민우는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되었고 당신이 있어서 내일이 기다려진다고 고백하며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민우는 한쪽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이 아닌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심플한 백금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서윤 씨 저와 다시 결혼해 주겠냐고 물었다. 이번에는 태양그룹의 며느리도 아니고 빚을 갚기 위한 담보도 아닌 오직 차민우라는 남자의 아내이자 평생의 연인으로 내 곁에 있어 달라고 청혼했다.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민우는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나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는데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서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벚꽃이 흩날리는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깊은 키스를 나누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두 번째 결혼식이자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었다. 서윤은 민우의 품에 안겨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속삭였고 민우는 당신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내 사전에는 포기란 단어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5년 전 병원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첫눈 같은 사랑이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민우는 서윤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이제 우리 앞에는 꽃길만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서윤은 당신과 함께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꽃길처럼 걸을 수 있다고 화답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태양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민우는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각종 매체에 소개되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화려한 시상식이나 파티가 아니라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널찍한 거실에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서유는 아이를 안고 민우를 맞이했다. 민우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볼을 비비고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다. 과거에 고독했던 어른 왕자는 이제 다정한 남편이자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주말이면 세 식구는 민우와 서윤이 추억을 쌓았던 바닷가 별장이나 숲속 정원을 찾아 시간을 보냈다. 민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지,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해서 놓지 않았는지 동화처럼 들려주곤 했다. 서윤은 그런 민우를 보며 미소 지었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그윽한 향기를 내뿜었다. 가끔 세상이 그들을 흔들려 해도 두 사람은 서로라는 단단한 뿌리가 있어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강제 결혼이라는 비극적인 시작을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희극으로 바꾸어 놓은 주인공들이었다. 어느 늦은 밤 아이를 재우고 테라스에 나온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민우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문득 묻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도망칠 거냐고. 서윤은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잡으러 올 테니까 도망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농담을 했고 민우는 크게 웃으며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당신을 내 여자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윤은 민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의 집요함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실현 뒤에는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첫눈에 반한 재벌 남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냈고 상처받은 여자는 그 사랑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차민우와 한서윤의 이야기는 재계의 전설로 남았지만 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롭게 써 내려가는 사랑의 일기였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그들을 감싸고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영원히 놓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었다. 비록 시작은 차가운 강유였으나 그 끝은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처럼 뜨겁고 찬란했다.